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 선생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시연대기, 장길산, 무게의 그늘 등이 선생님 글인 민족문학의 현 단계와 민족문학의 세 단계라는 글의 비평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한시연대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한시연대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북한에서 처형 위기를 넘긴 의사 한영덕이라는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겪는 여러 가지 순환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도 중편이고요. 이 작품을 언급하시면서 선생님께서 황석영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반갑고 신기했는데, 도시 중심의 문학도 자연과 농촌의 시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읽으면서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했는데, 물론 황석영 작가라고 하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각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도시문학과 어떤 농촌의 감수성을 거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색적이라고 전 느껴졌던 거예요. 일단 저도 이 중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물론 방송 준비 때문에 토지나 수라도 엮어서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황석영 작가의 이 작품을 읽어보니까 황석영 작가 문체가 일단 굉장히 하드보일드하다,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어떤 샤머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황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당이 나오거나 이런 것만이 샤머니즘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한국인 특유로 가지고 있는 공포나 경외나 아니면 자연물을 대하는 어떤 방식에서도 은연중에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인데, 앞에 두 편과 달리 황석영 선생님의 작품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석영 작가님이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완전 대선배님이고 그러시지만, 사실 선생님 저서를 읽으면서 또 깨알 같은 재미 중에 하나는, 저희에게는 평가가 완결된 작품인 듯 보이는 작품 혹은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막 창작해 나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대선배님이신 황석영 작가이시지만, 사실 그 신의 작가가 등장해서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황석영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옛날 평론을 재밌게 읽으셨다니까 용기를 얻어서 네, 자랑도 하나 하고, 동시에 가령 민족문학의 현 단계 같은 그 글을 지금 다시 읽을 때 내가 역시 그거는 몇십 년 전에 글이로구나 하는 걸,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민족문학의 현 단계에서 그 당시에 내린 현실 진단이나 또는 민족문학의 방향, 그런 건 대체로 타당했다고 보는데, 지금 요즘 내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담론들 있잖아요. 뭐 80년대부터 제기한 분단 체제론이라든가 근대 이중 과제론이라든가 또는 개벽,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과학계나 운동권에서 흔히 쓰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소위 반제, 반봉건, 그런 개념을 내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따져보면은 반제국주의는 그렇다 치고, 반봉건이라는 건 사실 우리 역사에 얼마나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문제가 많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반봉건이라고 할 때는 은연중에 이제 봉건 이후의 근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나도 최근에 그 글을 다시 읽었는데, 야, 내가 근대주의에 물이 덜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걸 반성을 네, 반성을 했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중요하다고 칭찬하거나 관심을 표한 작품들은 되게 지금 독자들도 한 번씩 다 보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김 작가처럼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때 그런 작품들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평가했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흥미로울 텐데, 물론 이제 작가에 따라서는 그 후에 재미없는 없어진 작가들은 많지만은,
그때 내가 거론한 작품들은 지금도 읽어볼만 하고, 네, 그럼요. 내가 한 말을 한번 참고할 만하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황석영 씨의 경우는 정말 그 후로도 계속 중요한 작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뭐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황석영 선생을 또 추앙하는 후배들 중에서는 뭐 거의 황석영이 독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친구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덜 재밌는 작품도 꽤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재밌는 작품을 쓰면서도 지금 김 작가가 지적한 대로 가령 이분의 감수성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도시적이죠. 그래서 김정한 선생한테 비교해도 그렇고, 박경리 선생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물론 그건 이제 세대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또 뭐 동시대 선배인 송기숙 작가라든가, 하여간, 그리고 후배인 김지아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농촌적인 정서랄까, 이런 게 너무 없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그런 거는 사실은 황석영이, 내가 아는 황석영은 샤머니즘 이런 데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또 장길산을 보면은 원한지 그 무당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손님 같은 소설에서는 귀신이 등장하고, 맞습니다. 또 근련에 쓴 철도원 3대 같은 소설을 보면은 거기도 그런 샤머니즘 같은 요소가 많이 있는데, 김금희 씨의 그 하드보일드 문체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샤머니즘하고는. 네. 근데 샤머니즘 얘기하면서도 그런 문체는 그대로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아직 완전한 무슨 샤머니즘이나 또는 농촌 정서를 반영하면서 문체 자체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소설만 가지고 따로 한번 네. 평론을 쓴 게 있어가지고, 거기 나는 이제 그런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유령들 나오고 귀신 나오는데 별로 귀신답지가 않다고. 귀신이 나오면 뭐 오싹하거나 섬찟하거나 그랬는데 그런 기분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귀신들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고, 철도원 3대는 그보다는 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그 초현실적인 세계랄까. 그런데 그거는 성공적인 비결은 작가 자신이 귀신 세계가 이게 리얼하다는 거를 독자한테 설득하려는 그런 집념을 이제 버리고, 약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좀 더 가벼워지셨을까요? 가볍게 그 던지니까 독자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재밌게 읽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저의 개인사적으로 각별한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반가운 생각을 했던 것이 방영웅 작가님이세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이라는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셔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주목을 받으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님이 여동생이 계신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신 거예요, 그 여동생분이.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방영웅 작가님의 존재를 알았던 건 물론 아니고, 나중에 제가 소설가라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 그 여동생분이 저희 엄마 친구신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사실 우리 오빠가 창비에서도 책을 내 굉장히 유명한 작가야 했는데 그분이 방영웅 작가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방영웅 작가님에 대해서 백낙천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골 사람의 착한 심성과 끈질긴 생명력을 간직했으나 시골과 서울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뿌리 뽑힌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이 서울과 고향 사이에 떨어져 버린 어느 중소도시라고 이제 그 특징을 딱 잡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인천 출신이고 거의 평생을 인천에 살았던 사람이고 제가 쓴 소설에 물론 중소도시는 아니에요. 인천이라는 공간이 중소도시는 아니지만 서울도 아니기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방의 감각이 저는 저한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방영웅 여동생 분이시자 저희 엄마 친구이신 그분 생각이 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그분께 방영 작가 작품도 이제 읽어보고 되게 좋은 책에 되게 많은 분량의 좋은 평가를 받고 계세요라고 하니까 그 엄마 친구분께서 그 여동생분께서 책이 없을 텐데 내가 책을 빌려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되게 좀 애틋한 장면으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신동엽 시인의 한 시를 소개하시면서 도시에서 아주 화려한 이런 옷을 입은 어떤 대상들이 차지한 듯한 시 또는 문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소설에서 농촌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정말 도시문학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어떤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학으로 창작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점을 되게 좀 아쉽고 이게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농촌이 문학적으로 조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앞으로 지금 활동하거나 새로운 작가들이 나올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문학적으로 그 기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데 우선 방영웅 씨 소설의 장면은 예산이잖아요. 충청남도 예산. 그것도 예산 읍내 얘기도 좀 나오지만은 시골이니까 예산읍이라고 해봤자 그야말로 도시와 시골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그런 건데 인천을 거기다 대비하는 거는 그거는 얼핏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은 대도시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 서울 빼고는 다 지방이에요. 지금. 근데 농촌이 아니고 도시이면서도 지방이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상기시켰고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저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문학에서 농촌 얘기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농촌적인 그런 정서를 가진 작가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 얘기 쓰는 것 자체가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신동엽 시인의 그 구절들 하면은 지금 시골 여자들도 대부분은 옷 입은 도시계집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 네. 이렇게 깊이 사귀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하는 문제만 아니고, 정말, 신동엽 시인이 차마 옷 입은 도시계집 사랑했을랴라고 할 때, 그와 대조되는 어떤, 여인상, 내지는 인간상, 이런 것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중소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작가가 거기까지 그것까지 포착을 해야죠. 오늘 그랬는지. 방영웅 씨 얘기 들으니까 참 내가 만감이 교차하는데, 최근에 그가 작고했잖아요. 창비에 불얘기를 싣게 된 과정에는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가 이제 세대의 중편 응물에다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원고를 이호철 선생님이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 괜찮다 한번 보라고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당선되기는 어려운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그 느낌으로는 이걸 장편으로 쓰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 친구 중에 그도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작고를 했는데, 최현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창비 초기에 많이 도와줄 뿐 아니라 참 안목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보더니 이거 장편을 하면 잘 되겠다고 나하고 동조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방영웅 씨를 만나가지고 장편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뭐 써보겠느라고 가져가서 이제 장편을 고친 장편으로 고친 앞부분을 썼는데 잘 고쳤더라고요. 네. 좋더라고. 근데 지금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세 번에 걸쳐서 연주됐는데 1회, 2회에 있던 그런 활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그건 이제 중편 소설의 중요한 줄거리였는데 우리 역사나 농촌의 현실보다는 자기 그런 개인적인 집념 같은 것 네. 그런 게 많이 작용한 대목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이렇게 좀 바꾸기를 기대했는데 안 바뀐 상태로 가져와서 그렇게 싫었고 사실은 초기에 창비가 불얘기를 싫으면서 막 부수가 확 뛰고 그랬죠. 근데 그 책을 내서 재미 보는 건 우리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단행본 출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익출판원사라는 데서 아마 가져가서 많이 팔았을 겁니다. 거기서. 그 후로는 사실 실망스러운 작품들도 많이 썼는데 그래도 단편 중에서 괜찮은 중단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창비가 이제 74년부터 창비 신서라는 걸 내기 시작해요. 네. 출판 등록을 하고. 그때 창비 신서 2호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서평을 내가 쓴 것이 그거는 내 첫 평론집에 실었을 거예요. 네. 74년. 그 다음에 창비 69년 여름인가? 달이라는 장편을 전작으로 썼어요. 네. 나중에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작품은 지금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아주 훌륭한 장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작가로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해서 아쉬운데 참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고 맑은 사람이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작가님은 박완서 작가님이세요. 아마 현대의 작가와 독자들이 분단 문화,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산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문학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비장함과 상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존재들의 어떤 위대함이 문학적으로 참 경이롭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통해서 분단문학의 성취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특히 제가 좋았던 부분은 분단 시대의 삶을 정직하고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분단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 나도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뚝을 설명을 드리면 엄마의 말뚝은 3편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연작 소설이고요. 식민지 시기에 개성을 떠나온 나와 엄마 오빠가 서울 현지호동에 터를 잡고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가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때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한 뒤에 인민군 부대에서 탈출한 오빠가 한국전쟁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 등이 그리고 그 죽음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뚝 1에서는 서울살이를 시작하는 세 가족의 삶이 되게 애틋하고 되게 좀 명랑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의 시대상 같은 것들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엄마의 말뚝 두 번째 엄마의 말뚝 2에 가면 두 번째 엄마의 말뚝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끝내 엄마가 이 주인공을 넌 신여성이 돼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신여성은 못 되고 서울의 중산층은 돼요. 그래서 그 중산층이 되어서 이제 엄마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소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지난날의 원한과 고통을 단순히 기록하지 않고 분단이라는 괴물을 진심으로 거역하는 민족적 공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리얼리즘의 성취라는 측면과 연관돼서 생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금희 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인용하는 도중에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나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분단체제론을 내가 좀 본격적으로 전개한 거는
분단 체제의 인식을 위하여라는 글이 90년대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도 분단 체제 얘기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아닌가. 창비 1987이라는 무쿠지를 냈을 때 굉장히 긴 사회구성제에 관한 대담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분단 체제, 분단 모순 얘기를 여러 사람하고 많이 나눴고. 그런데 이번에 이 대담을 앞두고 옛날 글들을 다시 보니까 1980년에 발표된 글에서 이미 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썼더라고, 내가. 아,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분단체제의 개념도, 그러니까 옛날, 그 후에 그걸 이제 더 개념화한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체제화된 분단, 이런 식으로 분단체제를 규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인용하신 대목은 1983년에 발표된 글일 겁니다.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그죠? 맞죠? 네. 그 글에서 인용하신 거죠? 거기서도 분단체제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분단체제라는 용어의 역사가 더 길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발견을 하셨군요. 예, 그걸 발견했고. 네. 박원서 선생은 이제 개성 인근에 사시다가 그게 원래는 38선 이남이었는데 이제 전쟁 후에 휴전선 이북이 됐기 네. 때문에 실향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말뚝에 나오는 얘기 들으면 이미 그 전에 서울살이를 네. 했고, 그런데 분단의 현실, 또 그것의 고통, 비극적인 사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있었던 분이고, 그거를 굉장히 끈질기게 다뤘기 때문에 대표적인 참 분단문학의 소설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무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등단작이 남옥이라고, 네. 박수근 화백이 이야기인데 굉장히 청순한 연애소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6.25 전쟁 등의 그런 어려움, 그런 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편에서도 수시로 다루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연작까지, 엄마의 말뚝 같은 연작까지 쓰시게 됐는데, 그러나 박완서 선생을 그냥 분단문학의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글도 참 잘 쓰였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분단문학 얘기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민족문학이 분단을 다루는 그런 작품에서는 분단 소재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 사회 현실이나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다루고, 그것이 정말 우리 체질화된 분단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밝혀내는 게, 그게 진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문학이다 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원서 네. 선생. 내가 박원서 선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못했고, 또 그분이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내가 못 읽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배반의 여름이라는 네. 단편집을 한번 내셨을 때 그 서평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나는 사회비평이 우리 문학의 중요한 임무지만은 진짜 문학은 그게는 사회비평 이상의 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박원서 선생한테는 그런 게 사회비평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논의를 펼쳤는데, 박원서 선생이 엄마의 말뚝을 비롯한 여러 그 분단 소재의 문학에서도, 작품에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루셨고, 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될 수 있는 작가는 아니다. 아, 더 하는 점. 폭넓은 예. 측면에서 강조하고 네. 싶어요. 예. 아, 네. 저는 백낙청 TV라는 이 채널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반겼던 사람 중에, 그땐 제가 초청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바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공부길이라는 말에서 말해주지만 사실 우리가 문학에 관한 이렇게 심도 깊고 중요한 논의들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만나려면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들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공부로서의 문학이
독자들 내지는 뭐 시청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시니 정말 작가로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저서를 읽으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시절의 작가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면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뭔가 고민에 쌓여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 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게 작가로서 저는 좋았어요. 여기서 저희 채널에서 지금 다룬 작가들만 해도 박경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황석유 선생님, 뭐 박한선 선생님, 김정한 선생님, 방영 작가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많은 중요한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다시 한번 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과 그리고 이 어떤 알지 못했던 세계, 내가 앞으로 걸어 나가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뭐 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뭐 되게 환한 장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만나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부디 이 채널 접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는 내가 평생에 안 하던 짓이잖아요. 그 뒤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또 김금씨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또 우쭐해가지고 또 한 가지 포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담 같은 게 내가 생각하는 공부길에 딱 맞는 성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쭉 연마했던 거를 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독자에게 쉽게 풀어서 하는. 네. 그런데 나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정말 생각을 해오신 분하고 만나가지고 그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리 내가 옛날에 쓴 책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전에 안 하던 얘기도 좀 하고, 네. 이게 진짜 공부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지금 백낙청 TV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자부심도 있고, 특히 오늘은 김금희 작가가 오셔가지고 네. 아주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네, 선생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낙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